오늘부터 2시간 동안 열리는 이 3분과의 진행 사회를 맡았습니다. 제 이름은 연민호입니다.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3분과 회의가 한국고등교육의 미래 청사진을 논의하면서 다양한 제안들을 검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시작 전에 몇 가지 배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가교육의 산하의 고등교육전문위원회 제 얘기는 출범한 이후로 지난 10개월 동안 내부 회의, 그다음에 현장 방문, 포럼 개최, 이슈 페이퍼 작성 등의 여러 가지 작업을 했습니다. 한국 고등교육의 현실을 실태를 확인하고 문제 진단하고 대안들을 이렇게 모색했는데 오늘은 중간 보고 차원에서 그 작업을 국민 여러분께 이게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3분과는 전반기는 이 발표를 듣고 후반부에는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주제 발표를 해 주실 분은 두 분입니다. 먼저 발표해 주실 분은 장수명 교수님이십니다. 여기 일어나셨네요.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 장수명 교수님은 국가교육의 기획단장 겸 고등교육전문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한국교원대 교수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같은 팀을 이루어가지고 발표해 주실 남기곤 교수님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남 교수님은 고등교육전문위원회 위원이면서 간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한밭대에서 경제학과 교수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 두 분께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진 의견들을 조합하고 또 검토하고 그러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표자는 닥터 존 오브리 더글라스입니다. 미국 UC 버클리 고등교육센터 선임연구 교수로 계십니다. 이 닥터 더글라스는 특히 고등교육의 공적 기능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진행해 오고 계십니다. 제가 소개할 테니까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Please. 그럼 첫 번째 발표자로 장수명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올라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연민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저희가 발표하는 시안들은 함께 만들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시안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던지는 하두고 이것이 다시 사회적 검토와 또는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세션의 특징은 둘이 공동으로 발표합니다. 저희가 미래를 여는 고등교육 혁신이라고 잡았습니다. 초중등 교육하고 다르게 고등교육은 그야말로 그 사회에 나아갈 방향과 새로운 영역들을 탐색하면서 그 사회에 가장 프론티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회적 책무, 동시에 그 사회의 공적 공론의 장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론의 장으로서의 대학이 한국 사회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는 목표로 하는 고등교육 혁신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고등교육의 질항상을 이야기라고 한 것은 한국 고등교육이 양적으로는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은
질에 있어서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바로 초점을 여기에 맞추었습니다. 우선 한국 고등교육의 성과를 보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대졸 인력의 충분한 공급입니다. 지구 어느 나라에서 보다도 대졸 인력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사람을 뽑을 수 있는 대기업들은 인력 문제에서 문제를 거의 겪지 않아 왔습니다. 물론 특정 영역의 인력 양성에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연구비가 늘어나면서 논문 수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SCI, SSCI, 국내 학술지 등 늘었고요. 그 다음에 연구 인력의 꾸준한 증가를 이루어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9만의 정규직 교수직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도 상당한 양의 국가 전체 차원의 연구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부가 한 사업 중에서 링크 사업 등을 통해서 점차 우리 사회의 소위 말해 사회적 봉사, 산학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제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가 하는 이 원래는 사실은 이 법을 만들어내는 그죠. 이제 그런 걸 통한 건데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은 5.3일 교육개혁 이후에 시장 원리를 강화했다는 겁니다. 규제 완화, 설립 준칙주의와 정원 자유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규제 완화를 시도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서 말한 대로 준칙대로 했으면 질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사립대학을 확산하고 기본 교육 여건을 급격히 악화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98년 넘어가서 한 몇 년 사이에 우리의 고등교육 여건이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사회적 책임 영역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지역 경제나 지역사회에 대해서 촘촘한 연구가 없습니다. 지역사회 정책을 연구할 때를 들여다보면은 그 지역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사실은 세계적인 차원의 연구가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양 측면, 혁신과 포용의 측면에서 고등교육이 할 일이 많다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교육의 상황에 대해서 남기훈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그 하나의 논문을 두 사람이 이렇게 번갈아 발표를 하게 돼서 고등교육의 목표, 해야 될 임무라고 하는 건 크게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교육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입학한 청년들을 역량 있는 인재로 양성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표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등교육,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초중등 교육하고 틀려서 연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로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한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이론을 제시하고 그것에 기초한 근거들을 마련해서 앞으로 그 사회가 나가야 될 바를 제시하는 이런 연구의 책임이 굉장히 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 들어서 보다 더 중요하게 화두로 제시가 되는 것은 대학이 사회적 임무를 다해야 된다. 단지 그냥 교육하고 연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존재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한다든가 아니면 필요한 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그 지역사회의 임무를 다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크게 세 가지 중요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학한 학생들을 역량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이게 대학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임무인데 문제가 되는 건 정말로 우리가 우리 그 앞에서 지난 어제도 그 OECD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교육 수준 그리고 교육 역량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피사 성적을 보더라도 거의 세계 상위권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를 받는데 문제는 사실 이것도 이제 OECD 통계인데요. OECD에서 조사했던 피약 자료라고 하는 걸 보면 이거는 이제 피사하고 똑같은 이 성적을 분석을 한 건데 다른 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만큼의 역량이 있는지 예컨대 읽기 능력이라든가 수리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한 자료인데 불행하게도 그 자료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청소년하고 틀려서 20대 중후반의 대학 재학 무렵 이때의 청년들의 역량 수준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컨대 중고등학교 다녔을 무렵만큼의 노력을 다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고, 그런 걸 통해서 역량 향상이라는 게 정체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학생 1인당 얼마만큼 교육비를 투자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일 텐데 놀랍게도 한국의 경우는 대학생 1인당 투자하는 투자 비용이 초등학교 학생 1인당 투자하는 비용보다도 적습니다. 이건 제가 이번에 이제 논문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저스도 깜짝 놀란 자료인데요. 예컨대 중고등학교는 물론이거니와 초등학생에 비해서도 학생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 나라, 이게 우리나라이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건가 해서 OECD 자료인데요. 이걸 쭉 자료를 봤더니 우리나라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나라는 딱 한 나라 있습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한 나라 있고, 나머지는 평균을 비롯해서 어떤 나라든, 옆에 우리가 이제 요즘 들어서 경쟁 상대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초등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대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우리나라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고 대학생들의 능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연구 성과가 제대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 외에도 이제 대학 졸업의 소요 기간은 길어지지만 첫 직장을 얻기까지의 기간도 늘어나고, 그렇게 첫 직장을 얻었는데 첫 직장을 이직한 비율은 굉장히 높아지고, 이런 노동시장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그만큼 대학이 학생들의 능력 향상에 실패를 하고 있다. 우리가 대학교는 많이 만들어졌습니다만 핵심적으로 그 연구를 담당을 할 수 있는 어떤 전임 교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대학에서 있어보면 알겠지만 한 반절 정도는 다 비전임 교수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 그 비전임 교수들의 연구라고 하는 건 제한적이고, 그래서 전임 교수들의 연구가 필요한데 그 전임 교수들의 인원수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제한된 인원에 의해서 박사과정이라든가 석사과정을 통해서 연구 인력이 재생산되어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력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컨대 지금 이제 이 자료는 전임 교원들이 얼마만큼 우리나라에 부족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이고요. 이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구 576명당 전임 교원이 1명 정도입니다. 전체 캘리포니아로 감안을 하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2배나 3배 정도로 교수 수가 적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교수 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연구의 어떤 결정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연구비 지원,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겠군요. 연구비라고 하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또 양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공계를 보시면 연구비 지급이라고 하는 게 교수 개인 베이스로 연구비를 수주를 받고, 그 다음에 박사과정 학생 몇 명이서 같이 이제 연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 제대로 된 연구가 제약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학이 해야 될 임무 중에 하나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방 대학이 그 지역의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사실은 등한시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의 인력을 배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모든 고등학교를 졸업한 모든 학생들은 대부분 다 수도권으로 입학하려고 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더라도 졸업하고 나서는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래서 지방에 유능한 인재가 남지 않는 그런 악순환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 부분이라든가 연구 부분, 사회적 책임 부분에 있어서 한국 대학이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이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문제를 이러한 사실은 문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법적 근거가 예를 들어서 국립대학의 경우는 굉장히 분산되고 불안정합니다. 대학 체계라는 것은 굉장히 선명하고 간단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양질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단기적 사업 그리고 평가 방식, 이것의 행정 비용을 굉장히 유발할 뿐만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식이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건의와 시장에 의존한 단기적이고 매우 낮은 수준의 사회적 조정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는 우선은 장기적인 발전이라고 하는 관점을 갖지 않으면 대학 체계는 변화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그것은 법이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서 법적 요건을 준수를 통한 원칙을 이제 지키고, 예를 들어서 대학이 여러 가지 법적 요건이 있는데 그거 안 지켜도 지금까지 용인됐습니다. 상대적 평가만 진행되어 왔고요. 장기적이고 높은 수준의 조정들을 끊임없이 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통한 시장 경쟁에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를 들어서 전인교원을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예상한 거는 2030년 되면 모든 대학들이 최소한도 법적 정언이나 이런 것, 법적 기준을 완전히 만족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럼 당연히 국립대학들은 이 수를 채워야죠. 국가 자신이 못 지키는 법을 일반 사립대학에 어떻게 강요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미춘족 대학들의 법적 제재와 지원 장치를 동시에 마련하고, 특히 이제 연구를 위해서 전임 연구 인력, 포스트닥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학에 제도화해야 됩니다. 저희 대학에 있어 보면 알지만 많은 연구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전임 연구원, 포스트닥이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교수 학습비라든지 강의 또는 연구 조교들, TARL들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장기적 전인교원의 기준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있는 이 74.8%라고 하는 전인교원 확보율을 100% 이상으로 올려야 되고, 전문대학은 더더욱이나 열악한데, 이거 역시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법을 안 지키는 대학 자체를 허용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한 10년의 과제를 거쳐서 해결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입학생 수의 감소를 보면은, 만약에 국립대학이 타격을 받지 않는다면 그대로 두면은요, 이게 국립대학의 비율이 점차 올라갑니다. 한 39.1%까지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이 사이에 그러면 이걸 기다릴 거냐? 이게 아니고 국공립대학의 수를 늘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이 사이에 중요한 것은 사립대학의 지원 방안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많은 사립대학을 우리가 버리고는 사실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생각할 수도 없고요. 두 번째는 그 사이에 많은 한계 대학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등교육 체계를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대표적인 사례로 캘리포니아 고등교육 마스터 플랜을 아마 보면은 좀 알 것 같고요. 유럽이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이 볼로나 프로세스 이후에 연구 중심의 유니버시티하고, 물론 여기 학부, 석사, 박사를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 오브 어플라이드 사이언스라고 해서 교육 중심의 학사와 석사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캘리포니아 책에는 나중에 설명을 하시겠지만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두 개의 학생 수가요, 캘리포니아 인구가 4천만인데 사실은 여기에 국공립대 학생 수하고 우리의 학생 수가, 국공립대 학생 수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많은 경우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통해서 실제로 고등교육의 취학률을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이게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전에도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또는 개방형 시민대학을 얘기를 한 게 많습니다. 그 우선적으로 시험해 볼 만한 것이 국립대학의 조정을 하는 협치기구가 우선적으로 좀 필요하고, 거기서 국립대학을 연구중심 부분, 교육중심, 그 다음에 커뮤니티 칼리지 수준 또는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 수준 또는 다른 나라의 직업교육기관 중심의 시민교육도 하면서 동시에 직업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옮겨가면 어떻겠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내놓은 안입니다. 지금의 전문대학이라고 말하는 시민대학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저희가 이 페이퍼에서 제안한 것은 시민대학의 구성은
기초자치단체 또는 사립대학 또는 상공회의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컨소시엄으로 이것을 개방형으로 직업 중심의 학교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냐. 그 사례가 핀란드가 폴리텍을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니버시티 오브 플라이 사이언스의 핀란드 체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실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요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이제 이런 과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저는 국가와 대학사회 또는 산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의 위기에 닥친 이 대학만 아니라 저기서 연구와 산업 경쟁력 또는 국가 경쟁력을 위한 어떤 틀을 짜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 주제가 캘리포니아 체제로 바라본 한국 고등교육 체제입니다. 발표자 존 오브리 더글라스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Please come. Thank you very much. So how does Korea and California compare? Well, some of this you probably know, but there are similar size in population and in our overall size of our economy. In terms of population, Korea is around 50 million, and California is about 40 million. And our economies, well, Korea is ranked as the 11th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Surprisingly, perhaps, California, if it was a nation, would be the 7th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So this is a very significant economic impact, both of these countries. But of course, there are major differences in demographic projections. So in Korea, significant projected decline in overall population, meaning a decline in the college-age population. And then in California, we're projecting to grow to be about 50 million by 2050. There are a lot of variables to these projections. So in-migration is one of them. And so in California's case, yes, it is birth rates, but it's also in-migration. But that's subject to visa policies and all kinds of world political events. The California system is heavily invested in the public side. And in fact, all of the United States is a much more invested in public higher education than private. I know you hear a lot about the private elites and all that, but if you look at where students go to college, it's around 70% are all going into public systems. In the West, it's much higher. It's a historical development of how states develop their higher ed systems. In California, we have what we call the tripartite system, which means three different public systems. And these systems were established at various points, but they have a relationship to each other of UC as a really significant and productive institution. Partly, though, remember, that's because we needed this internal management structure because we don't have a ministry to tell us all the time what to do. We had to think about internal accountability, organization, and these kinds of things internally to make us a good quality institution. Another thing that helps in that process is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has a very high level of constitutional autonomy, arguably more autonomy than any other public un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And that's because of a series of things that happened in 1880s that led to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ing called a public trust in our state constitution. This has been also really significant in the management of the university. Again, forcing the university, or letting the university, I should say, organize and make decisions internally about what it was doing. So, for example, we've never had anyone tell us how many students we should have. We've had people who try to tell us, but they don't have the legal right to tell us. The board is the one who makes that decision. Or new campuses. New campuses have to be approved by the board. That's very unusual. There are different organizational structures to different states in the U.S. So the other part I should note is that
Each of the campuses have the same shared mission. We do not have differences in the mission of the institutions. Each is supposed to be research intensive, teaching at the undergraduate to doctoral degree, and then also public service mission. And this is a very important component of what we do. Everyone says the third mission in Europe now, or now other places. Well, we've had the third mission since the 1850s. It's always been a component of what we do. And just to give you an example, in extension courses and programs, we have almost twice as many people enrolled in extension than are actual full-time students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ut the other important part is there is a reasonably equitable distribution of the funds. Because it's largely enrollment-based, each campus gets a share of that relates to their workload and their faculty hires, right? Then, in addition, there's a competition among all of them for research funding, for donations and gifts, and other sources of income. Okay, so summary observations, and I'll quickly go through the rest. Korea needs to reorganize its network of public and private tertiary institutions in some form. This is my viewpoint, not knowing everything about it, including reducing the number of private institutions. But this is not a unique problem. It is a bit on the private institution side, although Japan's similar. As you know, other parts of the world are having declines in student numbers in the future, and they need to consolidate, merger, figure out ways to reorganize, and how that fits into advancement or how they go up the ranks. And then institutional research. Most universities throughout the world do have insufficient resources and activity to try to understand what's happening at their institutions and feed that into management. So with that, I think I should just, is that okay? Should I? Yeah. I have some quotes that relate to Professor Yom and his observations about the model and how it fits with Korea. So thank you very much. 종합토론 진행해 주실 최창균 박사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먼저 세 분 발표 잘 들었고요. 장승현 교수님하고 남기권 교수님께서는 여러 좋은 통계로 우리 대학의 현실을 잘 보여주셨고, 아마도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으로 이 캘리포니아 시스템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립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립대학을 세 가지 체제로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하자는 취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글러스 교수님께서는 캘리포니아 시스템을 잘 저희들한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어쨌든 글로벌 순위 경쟁을 지향하는 그런 식의 대학 운영은 조금 좀 협소하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은미 부총장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저는 공과대학 화공과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있다는 것과 그것도 우리나라의 가장 밑에 쪽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대전을 중심으로 교육과 모든 취업 부분에 있어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것. 그러면서도 거점 국립대학이라는 것. 그래서 지방 대학 육성을 지역의 어떤 특화 산업과 그리고 국토의 균형 발전 관점에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역대학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지식 창출 원천으로서 그 대학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역사회의 어떤 공동체 중심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고,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또 연구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성과를 공급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랄지 혁신과 관련된 그러한 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되는 것이 또 대학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학교에 따라서 차이가 많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거점국립대학을 보면은 학생들이 내는 납부금 동결이 10년째 스톱이었죠. 그런데
그 사이에 대단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즉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역량 개발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그거를 잘 쫓아다니면요. 납부금 200만 원대 납부금을 내고서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즉 돈의 가치로 환산을 하면, 그래서 사실은 납부금을 낸 게 아니라 더 벌어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업들이 쏟아졌을 때 각각의 학생들에게 혜택은 가나 과연 강의실에서 우리가 필수 과목이랄지 교과 과목을 수강하는 것만큼 골고루 혜택이 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즉 좋은 프로그램 하나에 모이는 학생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거나 또는 경험을 쫓아서 다니는 학생이 있는가 반면에 개인 성향의 차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균형적인 배분이라는 것이 학생 자율에 의해서 교육 방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과학적으로,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이 된다면은 그 많은 역량개발 프로그램과 각 사업단에 쏟아져 있는 것들이 그 시설 투자부터 해서 교육 강의 환경부터 여기에 또 교수법의 개발이랄지 이런 데 투자가 된다면은 대한민국의 그 대학 교육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게 저는 늘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국립대 같이 경직되어 있는 유연성이 부족한 시스템 하에서는 법적인 규제가 많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은 사립대가 굉장히 그 독식하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중점대학 같은 경우에는 미래 산업의 전반적인 것이지만 만약 13개를 초기에 뽑았을 때 10개가 사립대학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국립대 사립대를 굳이 비교하기보다는 그러한 어떤 불균형에 대한 것들, 즉 국립대가 가지는 본연의 그 목적에 맞추지 못하는 그러한 철학이 부족한 그러한 시스템은 분명히 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그 학생 학력 인구가 뻔히 줄어드는 데에서 차례차례 고갈되는, 즉 학교 문을 닫아야 되는 학교들이 이게 눈에 보이게 뻔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역할은 책임이 큽니다. 즉 어떻게 그 지역의 주변에 있는 그런 인근 대학들과 함께 성장 윈윈 정책을 갈 것인가, 그리고 국가가 조정하는 정책에 어떻게 또 같이 그 구조조정에 참여하면서 할 것인가, 또 받아들일 것인가, 지역 경제에 크나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 지역 내에서의 공공성, 거기에 부분은 그 전에 사회가 요구하지 않았던 훨씬 더 비중이 큰 그 역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역 네트워크 관련된 것을 예전보다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과 연구와 봉사 부분 세 가지에서 지역에서의 그런 책임성, 책임감, 그다음에 그 효율성, 이런 것들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그 앞에서 발제해 주신 분들의 그런 대학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굉장히 공감이 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동춘 교수님. 우선 그 대학 고등교육 정책에서는 한국이 방향과 목표가 지금까지 분명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개발 독재 시절에는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인력 양성과 특히 학원 통제가 그 대학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었고, 90년대 중반 이후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그냥 통칭을 할 경우에는 경쟁력 강화 담론이나 정책이 지배했지만 국가나 사회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학생을 길러낼 것인지에 대한 고등교육 나름의 철학과 방향은 없지 않았나, 이런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대학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특히 국립대학은 공공의 목적에 봉사를 해야 되는데, 한국의 대학이나 혹은 학생 수나 대학 수에서는 대개 80%, 85% 가까이가 그 사립대학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공적 목적에 부응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발제자들께서도 지적하듯이 장기적으로는 공사립의 비율이 3대7, 4대6 정도로는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그 공영형 사립대학 혹은 사립대학의 국립화 혹은 공공화는 필수적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는 왜 공공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논리입니다.
저는 이 논리가 교육부 자체에서 매우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은 그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한 예산이 완전히 그 0으로 깎인 이유가 아닌가. 그러니까 기재부의 탓을 하기보다는 교육부 자체에서 논리 부재가 저는 더 큰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한국의 대학 서열 구조가 너무 강고한 상태에서 특화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연구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자체 학문 재생산과 학자 재생산이 안 되는 구조다. 특히 이제 국내 박사 홀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석박사 과정생들에 대한 그 지원은 괜찮은데 박사를 받은 이후에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발제자들께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서열 구조가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대학이 교육에 진력해야 될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교수나 대학 당국이 교육의 질을 통해서 대학의 그걸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고 그렇게 할 유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이런 그 교수나 충원, 보상 이런 부분에서 모든 문제가 여기에 기인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연구중심 대학을 부분에서는 이제 여기 발제자들께서 지적하듯이 그 석박사 과정의 설립 요건을 훨씬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한국에서의 재원 문제인데 정부 재원이 분명히 더 확대되기는 해야 되나 아까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서 연방정부 지원하고 그다음에 주정부 지원 이야기했었는데 사적 기부 같은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는 궁금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대학은 어느 정도 시민사회에 어느 정도 지원에 의존해야 되는데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는 대학의 기부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그래서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 한국이 대학원 대학 중심으로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교수 기득권 문제와 이 학교 서열 구조를 깨트리지 않은 속에서는 연구 중심 대학이 어렵고 그래서 저는 별도의 연구기관을 만들지 않은 제안을 논문도 썼습니다. 제 가칭 인문사회과학원 혹은 사회과학원 혹은 고등사회과학원 형태의 별도의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연구 경쟁 체제로 가야만 된다. 이렇게 이제 그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저는 캘리포니아처럼 그 대학의 사립, 공립 혹은 커뮤니티 컬리지 전문대학의 각각의 미션을 별도로 해야 되고 각각의 기능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이 절실히 필요한 건 사실인데 주체가 형성되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선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없으면 교육정책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지역구를 의식하는 현재 구조하에서는 대학을 개혁해야 되는 대학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회적으로는 절실히 필요하지만 주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것이 지금 대학 개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주희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아까 우리 장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공교육비를 보시면 연구하시고 놀랐다고 그러셨는데 저희 그 직업교육을 얘기하는 전문대학에서는 오랫동안 얘기했던 거거든요. 전문대학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문대학의 공교육비는 초등학생의 52.7%입니다. 저희가 어떤 교육 정책을 논할 때 투입을 하지 않고 잘 가르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이 빨리 바뀌고 있는데 국가적 책무는 뭐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을 때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되는 것이 국가적 책무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태어나서 직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큰 중요한 이슈인데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하는 것이죠. 초, 중, 등 교육에는 엄청나게 투자하는데 마지막에 직업을 가져야 할 그 나이에 직업교육에 국가가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직업이 없다. 국가 경쟁력 강화할 수 없죠. 직업을 반드시 가질 수 있는 그 체제를 이번에 저는 우리 미래 국가교육을 계획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대학은 99년에 20년 전에 161개교였습니다. 지금 20년 후에 136개교, 25개가 없어졌습니다, 이미. 지금 심각한 것은 1인당 교원 수가 2018년 최신 기준으로 봤을 때 유치원은 12.3명입니다. 초등학교는 14.5명입니다. 중학교는 12.1명입니다. 고등학교는 11.5명입니다. 일반 대학 4년제는 23.6명입니다. 전문대학은 35명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직업교육을 잘 가르칠 수가 없죠. 적어도 국가교육 정책이라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국민이 교육을 하면 마지막까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체계가 완성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은 심각한 게 노력을 많이 해서 초, 중, 고까지는 많이 노력을 지금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직업을 가져야 하는 대학에는 예산을 투여 못하고 있으니까 젊은이들이 적응을 못하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결국은 직업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벌써 10년 전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전문직 대학이라는 걸 체제를 바꿨습니다. 중국도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중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얼마 전에 대대적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직업교육 강화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는 하루속히 초등학생부터 직업교육 체제를 이루는 대학까지 완벽한 체제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마지막 단계에 자기 직업을 결정하는 단계에는 제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예산부서를 담당하는 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10여 년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의 OECD 예산의 GDP의 1.1%만 확보하면 저희가 지금 토론하는 모든 예산 문제를 할 수 있다고 계산까지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 정책을 예산을 특히 조율하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예산의 1.1%만 확보해 주시면 대한민국 교육 다시 설 수 있고 대한민국의 교육자들과 여러 지자체와 협력하면 저는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를 해주시고 교원들이 그 예산의 쓰임에 있어서 정말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직업교육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시한 직업교육진흥법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직업교육이 천대받지 않고 학력 위주로 되지 않고 정말로 직업교육이 다시 서서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미천한 경험이지만 제가 가본 외국의 정말 괜찮다는 대학을 보면 교수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힘들어 죽겠다. 사실은 교수님들이 힘들어 죽겠다 되면 아마 돈도 많이 들어갈 거고 뭐 대학도 훨씬 더 지금보다 발전할 동력을 더 갖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끝까지 좀 늦은 뭐 시간이 조금 경과가 됐지만 자리를 지켜주셔서 좋은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